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의 안성민입니다.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통해 사이언티픽 커뮤니티와 소통합니다. 그냥 결과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지만 한국어로 좋은 글과 그렇지 못한 글에 큰 차이가 있듯이 영어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여진 논문은 그렇지 못한 논문에 비해 훨씬 큰 울림을 줍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논문 작성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논문에는 리뷰 논문과 실험 방법에 관한 논문 등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논문을 쓴다라고 할 때의 논문은 대부분 가설 검증 논문에 해당됩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연구자들, 예를 들어 석박사 학생이나 전임의가 논문을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지도교수가 논문으로 정리해 보라고 하거나 임상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봐라. 대개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가설에 대한 개념을 갖고 논문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설 검증이란 개념이 물리학에서 도입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학은 전통적으로 이론적 예측과 실험적 검증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과학적 질문에 대해 이론 물리학적 접근으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뒤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 분야는 이론적 접근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많은 좋은 논문에서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우리가 쓰는 논문이 가설 검증 논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설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가설 검증 논문의 이러한 구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가설 검증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해 보신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다음 장부터는 논문의 각 구조를 논하면서 이들이 가설 검증이라는 목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서론의 목적은 독자에게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설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라면 물리학의 특정 질문에 대해 가설을 세워 이론적 답을 얻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는 대개 가설을 논문의 질문과 동일시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 가설에서도 출발점은 질문입니다. 가설 검증 논문은 가설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에 과학적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논문을 연구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논문도 글이고 모든 글에는 독자가 있습니다. 결국 논문도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논문, 읽을 가치가 있는 논문이 좋은 논문인 것이죠. 연구자는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지만 독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의 역할은 논문의 질문을 과학적, 역사적 문맥에서 풀어냄으로써 독자가 연구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론의 구조는 그림과 같은 깔때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깔때기 구조의 정점에는 논문의 핵심 질문이 존재합니다. 서론의 이와 같은 구조는 독자가 논문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알려진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넘어가죠. 바로 이곳이 논문의 핵심 질문이 탄생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 논문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질문은 몇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뤄질 겁니다. 서론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과나 고찰의 일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서론의 목적은 연구의 질문 또는 가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질문과 가설은 거의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experimental approach는 무엇일까요? 연구에서 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구는 영어로 research라고 하죠. 결국 다시, search,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에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 뒤에 실험적 접근 방법을 덧붙이는 이유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을 접근한다는 것을 독자에게 어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서론의 구조를 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해당 주제에 관한 배경 설명입니다. 여러 문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독자가 연구의 주제, 질문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배경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대개 한 문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알려진 것이 없으니까요. 알려진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다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질문이 태동하는 곳이며
알려진 사실과 질문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론의 정점인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은 초주제문입니다. 즉 논문의 모든 문장은 궁극적으로 질문에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질문으로 서론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실험적 접근 방법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구에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연구의 질문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 뒤에 실험적 접근 방법을 덧붙이는 이유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을 접근한다는 것을 독자에게 어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미미 자이거가 집필한 Essentials of Writing Biomedical Research Papers라는 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미미 자이거의 생의학 영어 논문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의 예문은 한글 번역서 131페이지에 제시된 서론입니다. 단지 네 문장만을 가지고도 너무나 명료한 서론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긴 글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간결하고 명확하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첫 문장은 알려진 사실을 설명해줍니다. It is known that several general anesthetics, including barbiturates, depress the bronchomotor response to vagus nerve stimulation. 요컨대 전신마취를 하면 베이거스 너브라 불리는 미주신경 자극에 호흡기 근육이 반응하는 것이 디프레션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디프레션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연구의 질문을 말해줍니다. to determine으로 시작하지만 세 번째 문장 속에는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문문의 다른 형태로 말입니다. 네 번째 문장에서는 실험적 접근 방법, 즉 이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는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서론의 목적은 이와 같이 연구 주제에 관한 독자의 관심을 일깨우고 독자가 논문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서론의 결론이나 고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서론의 질문 뒤에 결론이나 고찰의 요약을 정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서론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속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네 문장은 서론의 네 가지 요소, 알려진 사실, 알려지지 않은 사실, 질문, 실험적 접근 방법을 너무나 간결하고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실제 우리가 읽고 쓰게 되는 서론은 그러한 네 가지 요소가 확장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슬라이드의 예문처럼 말입니다. 이 문장은 미미 자이거의 생의학 영어 논문 작성법 131페이지에 예문 4.2에 실려있는 서론입니다. 이 전체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 잘 쓰여진 서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좋은 서론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대단히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못 내고 있어서 동영상으로 대신하고 있지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영어 논문 강의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어 논문 강의에서는 이론적 강의보다 실제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내준 발표 숙제 중 하나가 바로 논문의 서론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런 발표 중 하나입니다. 서론을 읽고 구조를 나름대로 분석한 다음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고쳐 써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론의 구조를 파악해보면 저자가 어떤 논리를 갖고 연구의 주제에 도달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관해 서론을 정리해보라고 숙제를 내준 것입니다. 무작정 써내려가기 전에 서론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세우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심지어 한글로 이렇게 논리체계를 세운 다음 영어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역시 질문입니다. 질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질문과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 방법이 쌍을 이루어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위치를 깃발로 표시하듯이 그래서도 중요한 부분을 알리는 신호가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질문과 실험적 접근 방법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알리는 신호가 사용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신호들이 슬라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논문을 읽으면서 본인이 선호하는 신호를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을 알리는 신호에 hypothesis 또는 hypothesized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서론에서는 질문과 가설을 동급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위라는 표현을 논문에 쓰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논문은 수동태로만 써야 한다고 배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연구자가 수행한 일과 관련해 위와 능동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논문 작성에서 권장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앤 그린이 집필한 쉬운 영어로 과학 논문 쓰는 법이라는 얇지만 대단히 유익한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서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세련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논문을 읽을 때는 질문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신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문을 쓸 때는 독자가 여러분의 질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Materials and Methods입니다. 논문에서 가장 쓰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지도 교수는 논문 작성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Materials and Methods 섹션이 다 쓰여져 있기를 바랄 겁니다. 논문 작성도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도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Materials and Methods를 워밍업처럼 생각해도 좋습니다. 실험의 여러 가지 디테일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논문의 다른 부분을 머릿속으로 워밍업 할 수 있습니다. Materials and Methods를 쫓기듯이 마지막에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원생이라면 실험을 수행할 때 연구 노트를 작성할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수행하는 실험에 관해 짤막한 Materials and Methods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것을 한 실험실 내에서 함께 정리해 둔다면 더 효율적으로 논문 작성이 가능할 겁니다. 상식적이지만 Materials and Methods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개된 순서 및 논리적 순서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어떠한 실험 결과가 결과 섹션에 기술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실험에 대한 방법이 Materials and Methods에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은 과거 시제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결과 섹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실험의 결과가 기술되며 결과 섹션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림과 표로 독자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과는 데이터가 아니다 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저자의 역할은 마지막까지 프로세싱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독자가 논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추가로 프로세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데이터와 결과를 구분한 것을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데이터의 연구자의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들은 미미자이거의 생의학 영어 논문 작성법 187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죠. 사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쓰여진 문장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20명의 대조군과 30명의 테니스 선수의 이완기 혈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요? 그냥 단순한 데이터의 기술일 뿐입니다. 어떠한 해석도 결론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조금 다릅니다. 30명 테니스 선수의 평균 이완기 혈압이 20명 대조군의 평균보다 높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실험군의 혈압이 대조군보다 높다는 해석, 결론이 포함되어 있죠. 단순해 보이지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0명 테니스 선수의 평균 이완기 혈압이 20명 대조군에 비해 10% 높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장이 결과 섹션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서는 데이터가 괄호 안에 주어졌을 뿐입니다. 결과 자체의 문장에는 연구자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린 해석, 결론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결과 섹션을 쓸 때는 이렇게 데이터와 결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데이터가 아닌 결과를 기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고찰, 디스커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찰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고찰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장 넘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천천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서론의 목적은 연구의 질문을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것 또는 연구의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찰의 목적은 서론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정보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기타라고 표시된 것이죠. 한때는 여러 학회에서 논문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 후에는 여김없이 박사나 포스닥, 심지어 젊은 교수들까지 찾아와서 본인들은 고찰의 앞부분에 서론 또는 결론을 요약해서 쓰라고 배웠다고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런 접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설명드리면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의 서두에서 우리는 흔히 쓰는 논문이 가설 검증 논문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설은 질문과 동일하다는 말씀도 드렸죠. 가설 검증 논문의 구조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질문을 제시합니다. 고찰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죠. 그리고 결과에서는 고찰에 제시된 대답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결과가 기술됩니다. Materials and Methods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관한 방법이 설명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고찰을 잘 쓰는 것이 논문 억셉트에 가장 중요한지, 또한 논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을 출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논문이 사이언티픽 커뮤니티에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고찰의 앞부분, 즉 서론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대답 부분입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새롭고 중요한지에 따라 논문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물론 그러한 대답이 얼마나 정교하게 도출되었는지는 결과를 통해 평가받아야 되겠죠. 앞으로 논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서 논문의 질문을 파악하세요. 그런 다음 고찰로 가서 해당 질문에 관한 대답이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서론의 질문과 고찰의 대답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논문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동문서답 논문이란 뜻이죠. 논문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핵심이 바로 서론의 질문과 고찰의 대답입니다. 그런 다음 결과 섹션에 기술된 내용이 대답, 즉 고찰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고찰에서는 서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논문 출판은 새로운 과학적 진보를 전제로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고찰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독자는 이 문장에서 서론의 질문에 대한 대답, 즉 포텐셜한 과학적 진보를 기대하게 됩니다. 요컨대 논문 전체의 중요성이 고찰의 첫 번째 문장의 비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고찰의 도입부를 서론의 요약 또는 결론의 요약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고찰의 첫 문장에는 서론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위의 예문에서는 서론의 질문이 신생아에서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를 주는 것이 신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고찰의 첫 문장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갓 태어난 염소에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를 가할 경우 신장 기능이 손상된다는 점을 대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론의 질문과 고찰의 대답은 서로 상응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찰의 첫 문장은 새로운 과학적 기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물론 그 위치에 서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죠. 하지만 미미 자이거에 의하면 독자들은 논문을 읽고 싶은 열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론에 어떤 질문이 제시되었는지조차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고찰의 첫 문장에서 이 논문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문에서도 첫 문장에서 논문의 질문을 다시 환기시킨 다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논문의 질문을 환기시키는 목적 자체가 대답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대답을 강조하기 위해 논문의 질문을 환기시키는 것과 서론이나 결과를 요약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한 질문에 다른 대답들이 존재했을 경우,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대답이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간결하게 문맥을 제시한 뒤에 대답을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문에서는 Previous investigators suggested 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대답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Our results show로 시작되는 문장을 통해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문맥 제시가 서론이나 결과의 요약과는 다릅니다. 이런 예문을 보고 혹자는 서론의 일부가 요약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간결하게 문맥을 제시한 목적은 이 연구에서 도출한 대답이 기존의 대답과 다르다는 노블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겁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찰의 앞부분은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새로운 과학적 기여가 그 부분에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2의 서론이 되어서도 결과의 요약이 되어서도 부가적인 정보로 채워져서도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로 고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연구에서 얻은 대답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 있는 것이라면 고찰의 첫 문장을 그 대답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 호흡기내과의 닥터 헤스라는 분이 2004년 레스피레토리 케어에 How to Write an Effective Discussion이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이 여러 번 심포지엄 등에서 강의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소개합니다. 테이블 1에는 고찰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테이블 2에는 고찰에서 피해야 하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고찰에서는 가장 먼저 메이저 파인딩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말한 메이저 파인딩이란 바로 서론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 다음 파인딩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연구들과 비교합니다. 대안적인 설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적 중요성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에 관해 제안합니다. 피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를 과도하게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스페큘레이션, 즉 추측성 기사도 안 됩니다. 중요성을 과도하게 부풀려서도 주제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개인의 생각을 과도하게 펼치려 하거나 데이터에 뒷받침 없는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테이크홈 메시지는 고찰이 아닌 컨클루전 섹션으로 넘겨야 합니다. 제가 미미 자이거의 책의 기초에 고찰을 설명한 것과 닥터 헤스의 정리에서 용어가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 슬라이드의 테이블 1을 미미 자이거가 사용한 용어로 바꾸어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찰에서는 서론의 질문에 대한 대답, 즉 answer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닥터 헤스는 이를 메인 파인딩 또는 파인딩으로 표현했습니다. 고찰을 쓰실 때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항목을 고찰 부분에 복사해 놓으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글을 채워나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두 슬라이드는 제가 학생에게 숙제로 내주고 발표시켰던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서론 구조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었죠. 그 자료는 많이 미숙했는데 서론 구조는 학기 초에 발표합니다.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도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 슬라이드는 서론과 고찰을 함께 교차 분석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선 논문의 구조를 분석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이 학생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학생이 발표한 것이 모두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논문 구조나 로직에 따라 저자들도 조금씩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가설 검증 논문의 구조와 논문의 각 섹션이 가설 검증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섹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참고 문헌을 소개합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논문 작성법 교육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책이며 UCSF에서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이 책을 교재로 12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에 비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에게는 훨씬 더 인텐시브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렇게 투자하진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 다룬 내용은 이 책 내용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틈틈이 참고하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아카데믹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